1편 이후 한 번도 평론가 평점 50점을 넘지 못했던 트랜스포머 시리즈. 이 영화가 완성도 면에서 이렇게 몰락하게 된 이유를 감독인 마이클 베이에서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새로운 감독이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만들게 된다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안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파라마운트 픽처스에서 제작했습니다. 헐리우드 빅6 영화사 중 하나인 파라마운트는 슈퍼히어로 장르의 판권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제외하면 대형 프랜차이즈라고 부를 만한 시리즈 영화가 없기 때문에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이런 파라마운트를 먹여 살리고 있는 1등 공신이 바로 트랜스포머 시리즈입니다. 제작비 대비 흥행 성적만 보더라도 1편이 4.6배, 2편이 5.7배, 3편 4.2배, 4편은 5.2배로 평단의 평가는 언제나 바닥이었지만 결코 흥행에서는 실패한 적이 없는 불패 신화의 효자 상품입니다. 평점의 폭망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흥행을 기록한 4편 이후에 파라마운트 픽처스는 시리즈의 속편, 프리퀄, 스피노프까지 이르는 트랜스포머 세계관의 무한 확장을 시작합니다. 뷰티풀 마인드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했던 작가 아키바 골즈먼을 작가진의 대장으로 영입하고 12명의 작가들로 라이터스룸을 구성합니다. 2주간의 라이터스룸을 통해서 취합된 아이디어 중에서 아이언맨의 작가였던 아트 마컴과 맷 홀로웨이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리즈의 5편, 최후의 기사가 만들어집니다. 메인 작가의 타이틀은 주된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아트 마컴과 맷 홀로웨이로 되어 있지만 워킹데드 시리즈의 켄 놀란, 새로운 툼레이더 시리즈의 제네바 로버트슨 등 다른 작가의 아이디어와 설정을 결합해서 총 5명의 작가진이 참여한 각본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에서 왠지 동떨어진 것 같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작가들이 만들어낸 각각의 아이디어를 하나의 시나리오로 엮어 넣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5조 원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거대 장난감 회사인 하스브로가 1980년대 초반 마이크로맨으로 시작된 변신 로봇 장난감을 팔기 위해 만든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바로 트랜스포머였습니다. 다이아크론 카로봇. 하스브로는 당시 주력 장난감이었던 지아이조를 바탕으로 영화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군대와 전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트랜스포머가 최초의 영화화 프로젝트로 결정되게 됩니다. 2007년 개봉한 트랜스포머 1편의 엄청난 히트는 그대로 트랜스포머 장난감 매출의 폭발로 이어졌고 2편 개봉을 전후한 2011년 매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급증하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트랜스포머 영화의 오프닝에는 제작사인 파라마운트의 타이틀 바로 다음에 하스브로의 타이틀이 나옵니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도 감독과 각본 바로 다음에 이 영화가 트랜스포머 액션 피규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크레딧의 순서만 보더라도 트랜스포머 시리즈에서 하스브로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똑같은 캐릭터의 디자인이 계속 바뀌는 것도, 또 새로운 캐릭터가 계속 등장하는 것도 작가의 의도보다는 하스브로의 새로운 장난감 라인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에도 어김없이 수많은 새로운 로봇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두세 명인 일반적인 영화에서도 이 캐릭터들의 입체감을 부여하고 설득력 있게 만드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을 감안하면 이런 수많은 캐릭터들이 한 편의 영화에 갑자기 투입된다는 건 분명 영화 자체를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화 한 편 제작에 2억 불 이상 투입되는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상업적 리스크를 제작자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수많은 스폰서들, 투자자들을 영화 제작에 참여시킵니다. 세계 초유의 자동차 회사들은 물론이고 핸드폰, 음료, 맥주, 이제는 우유도 등장하게 되죠. 사실 관객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이런 스폰서, PPL 광고가 생각보다 큰 광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범블비가 변신하는 쉐보레 카마로는 트랜스포머가 개봉하는 해에만 평균 1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른 색에 비해서 범블비를 상징하는 노란색 카마로가 2배 이상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지난번 트랜스포머 4편의 개봉 전에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화 제작에 100만 불 정도를 투자한 중국 회사 베이징 판교에서
스폰서의 조건이었던 자사의 7성급 호텔 베이징 판구 플라자 호텔이 영화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폰서십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영화사에 통보한 겁니다. 결국 양자의 합의로 일단락되긴 했었지만 트랜스포머 영화에서 뜬금없는 로케이션이 등장하는 것이나 뜬금없는 장면이 계속 등장하는 것도 이런 스폰서의 영향력과 무관하진 않은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스폰서가 투자 금액에 비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에서 아무리 훌륭한 시나리오 작가를 영입한다 하더라도 작가의 의지대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영화사의 야망, 장난감 제조사의 이권, 그리고 수많은 스폰서들의 영향력까지 난립하는 복잡한 제작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맥주차를 들이받아야 되고 부드러운 거품도 한번 들이켜줘야 됩니다. 중국도 가야 되고 새로운 자동차도 등장해야 하고 새로운 로봇들도 선보여야 합니다. 폭발 성애자 감독님이라도 빅토리아 시크릿 로고는 남겨놔야 합니다. 아무리 운전사가 핸들을 잡고 있더라도 정해진 정류장이 셀 수 없이 늘어서 있다면 운전사 마음대로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쩌면 마이클 베이 기사님이 운전해온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범블비 같은 멋진 자가용이 아니라 쉴 새 없이 정차해야 하는 노선버스 같은 영화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마이클 베이 기사님의 마지막 운행인 이번 최후의 기사에서도 이런 정류장들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작가들이 제각각 만들어 놓은 무수한 설정들은 잠시 정차하는 정류장의 수준을 넘어서서 다른 버스로 계속 환승하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트랜스포머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 영화가 흥행면에서 완전히 망하던가 정류장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내달릴 수 있는 새로운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둘 중 어느 쪽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빨간도끼부였습니다.